또 원자라는 것은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원자핵을 또 역시 두들겨 봤더니 정말로 이상한 것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 입자에 대해서 쿼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또 뭔가 남는 과학 강연 사과나무의 MC 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어떤 사람의 개인 그런 성향도 있지만 이 사람을 규정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그 개인도 있지만 나는 누군가의 아들, 난 누군가의 아빠, 난 누군가의 엄마 이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규정이 되는데요. 심지어 이런 관계가 저 밑에 우리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인 가장 작은 입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쿼크의 존재를 규명하는데도 이런 관계적인 접근법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좀 궁금하시죠? 예, 오늘 이 쿼크 이 소립자의 세계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과연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쿼크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이강영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쿼크인데요. 네.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쿼크가 저도 이공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입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예,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이라고 말씀을 뒤에 흐리셨는데 네. 그 일단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원자핵 이하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작다는 말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뭐를 작다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길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자핵 이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측정할 수도 없고, 그럼 또 다른 의미로서 그때는 이제 에너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인데요. 에너지가 또는 질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쿼크가 분명히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서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쿼크의 종류 중에는 아주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큰 쿼크는 심지어 철 원자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과연 제일 작다고 해야 될지. 예, 그렇군요. 예,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단위, 입자의 단위를 쿼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원자 세계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길이나 무게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 아주 미세 입자의 세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과학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 앞에서 쿼크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굉장히 가슴 뛰는 일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쿼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작다는 말도 이렇게 과히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벽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벽돌집이 많지 않아서 학생들은 벽돌을 잘 알는지 모르겠네요. 자, 벽돌 가지고 집을 짓는데 집 안에 벽을 쌓을 때는 요만한 벽돌을 사용할 겁니다. 요것이 제일 작은 단위죠. 그런데 바깥에 성벽을 쌓을 때는
제일 작은 벽돌이 이만한 집채만한 돌을 사용하기도 할 겁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건 맞지만 실제 그 크기 자체, 크기라기보단 그 질량은 성벽을 쌓는 가장 작은 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벽 하나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가장 작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존재를 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원자라는 것의 존재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인간들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켜왔는데요. 자, 그 원자라는 것의 존재가 확립된 것은 이제 대략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라고 해도 거의 100년도 더 지난 일이죠. 자, 근데 이 원자라는 것을 연구해 봤더니 원자라는 것이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자들 사이에 묘한 규칙성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주기율표라는 걸 배우셨죠? 주기율표라는 게 뭐냐면 바로 원자의 규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칙성이 있으면은 과연 이것이 진짜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가 하는데 의심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의 속을 더 탐구를 하게 됐습니다. 자, 뭔가의 속을 탐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속에다 손을 집어넣어 보면 압니다. 혹은 두들겨서 부셔보면 알죠. 자, 원자를 탐구하는 일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초에 그런 도구로 주로 사용했던 거는 알파선, 방사선 중에 알파선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제 원자 속으로 막 집어넣어 봤더니 그 속에 뭔가 무거운 게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자핵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가? 역시 또 두들겨 부셔봐야죠. 그래서 원자핵을 또 역시 두들겨 봤더니 원자핵이 이렇게 저렇게 깨지면서 가장 작은 원자핵,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핵으로 나눠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수소의 원자핵이 된 거죠. 또 수소의 원자핵 말고도 뭔가 나머지가 좀 더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전기가 플러스이냐 전기가 0이냐 하는 걸 가지고 붙인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역시 또 기본적인 거냐? 또 두들겨 부셔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끼리 이렇게 충돌을 시켜서 부셔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쉽게 잘 부서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해서는 이 양성자는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1950년쯤 되면은 가속기라는 기계가 이제 막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가속기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양성자를 부셔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과연 양성자도 부서지고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마구 튀어나오는데 정말로 이상한 것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냥은 없었던, 원자 속에는 없었던 입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갈수록 많이 튀어나옵니다. 에너지를 높여서 세게 부실수록 점점 더 많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원자는 지금 118번까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계에는 한 90가지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양성자를 부셔서 튀어나오는 놈들이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럼 뭔가 기본적인 입자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원자보다도 종류가 더 많을 정도니.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1950년대에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의 질서를 사람들이 알아낸 것이 미국의 머레이 겔만이라는 물리학자가 그런 입자들 사이에 이런 관계를 훨씬 복잡하지만 원자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그런 관계들을 찾아냈습니다. 아주 묘한 어떤 입자들은 어떤 입자들끼리 요런 관계를 이루고 어떤 것들은 요런 관계를 이루고 요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들도 뭔가 그 안에 공통된 구조, 공통된 패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겔만은 이 고심 한 끝에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몇 가지의 입자만 있으면은 이런 입자들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입자에 대해서 쿼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쿼크 3개, 또 중성자는 이런 쿼크 조금 다르게 쿼크 3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쿼크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쿼크라는 것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듯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존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앞에서 말한 그 복잡한 패턴들이 다 설명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쿼크가 저렇게 입자들을 이루는 것이 어떤 일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과 무엇이 모여서 입자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한 힘은 이런 거죠. 중력입니다. 즉 지구와 달이 이렇게 같이 중력을 가지고 돌고 있듯이, 또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입자들이 이제 그 다른 행성들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에 의해서 서로 맞물려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자연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항상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로 갑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 두 개의 물질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어떻게 되죠? 중력에 의해서 와서 가까이 갑니다. 이게 제일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왜 행성들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 움직이다가 중력에 의해서 가까이 가긴 가는데 처음에 움직이던 에너지가 있으니까 또 그만큼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움직임을 다 합치면 이렇게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처럼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두 개의 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행성들이 묶여 있듯이 원자는 어떤 식으로 묶여 있냐면은 전기력으로 묶여 있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의 전기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들이 있는데 이 둘이 마치 태양계에서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있듯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것들의 움직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전자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의 상태는 알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우리 눈으로 보듯이 저런 걸 보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 하면 여러분이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죠. 혹은 이런 그림도 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우리는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상태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알아낼 수는 있지만 그걸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일종의 시각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원자를 이루고 있는 힘은 전기력입니다. 전기력이 두 개를 서로 묶어놔가지고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쿼크가 다른 입자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원자를 이루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기력을 만드는 힘은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왜 한 가지냐, 두 가지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힘이 있고 그 반대 성질이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을 플러스로 하고 어느 쪽을 마이너스로 하느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종류의 힘이 있고 그 반대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그거의 부호가 반대인 힘이 있는 겁니다. 중력은 다르지 않느냐? 네, 중력은 다릅니다. 중력은 한 가지 부호밖에 없죠. 그래서 중력은 아주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하면은 뭉치고 뭉쳐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원자는 어떠냐 하면은, 전기력은 어떠냐 하면은 플러스인 원자핵에 마이너스인 전자가 오면은 겹쳐지면은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전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있고 지금 이 주변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은 전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원자 상태일 때는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서로 상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전기라는 힘입니다. 여기까지 이 힘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쿼크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성질이, 전기라는 성질에 해당되는 그런 성질이 만약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가 있으면 훨씬 복잡해지겠죠. 이것이 바로 쿼크를 서로 묶어놓는 힘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어떤 전기의 성질이 있고 그 반대 부호의 성질이 있듯이 이 세 가지의 힘들도 각각 그 반대 부호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색깔로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빨간색 플러스 이거를 빨간색 플러스라고 부르면은 빨간색 마이너스란 힘도 있고 초록색 이걸 플러스라고 부르면 초록색 마이너스란 힘도 있고 이렇게 저 세 가지 종류의 성질에 각각 반대되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원자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성질인 빨간색 플러스 성질인 것과 빨간색 마이너스 성질인 것이 같이 있으면은 합쳐져서 0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쿼크는 모여서 다른 입자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성질과 그 반대 성질,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빨간색 플러스와 빨간색 마이너스, 초록색 플러스와 초록색 마이너스, 파란색 플러스와 파란색 마이너스. 이렇게 합쳐지면은 그 성질이 서로 사라진 걸로, 상쇄돼서 없는 걸로 보이고, 그 상태로 이제 안정되게 입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가장 특별한 성질은 뭐냐 하면은 이 세 종류의 성질이 다 같이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성질이 세 개가 같이 모여 있으면 역시 완전히 상쇄돼서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쿼크가 그렇게 세 종류가 모여 있어도 역시 하나의 입자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굳이 색깔로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세 종류가 모여서 뭐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낯익은 경우죠. 뭐냐 하면은 빛의 삼원색이 바로 그렇습니다. 빛의 삼원색이 빨강과 초록과 파란색 세 가지 색깔이 모이면은 색깔이 없어집니다. 하얀 색깔로 보이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빨간색 플러스와 빨간색 마이너스라고 했지만 이거를 빨간색과 그 보색이라고 생각하면은 빨간색과 보색이 합쳐지면은 색깔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쿼크가 서로 모이는 방법은 정말로 색깔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종류의 성질이 있는데 그 각각의 성질들이 자기 자신과 반대 성질이 모여서 없어지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의 성질이 한꺼번에 모여서 없어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쿼크가 모여서 입자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성질이 존재한다면은 이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겔만이 쿼크를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성질의 이름을 굳이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이라고 부르고 그 성질을 색깔이라고 그냥 부른 겁니다. 진짜로 쿼크가 빨간색인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이는 성질이 색깔들이 합쳐지는 성질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쿼크가 모여가지고 입자를 만드는 방법은 전기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지듯이 그 성질과 반대 성질이 합쳐져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성질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상쇄돼가지고 새로운 입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 성질 세 개가 모여도 역시 다 상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쿼크가 모이는 방법은 이제 방금 그러니까 두 개의 쿼크가 모이는 방법이 있고 세 개의 쿼크가 모이는 방법이 있겠죠. 두 개의 쿼크가 모여 있는 경우를 메손이라고 부르고 세 개의 쿼크가 모여 있는 경우를 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세 개의 쿼크가 모이면 훨씬 무겁습니다. 두 개의 쿼크가 모일 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크가 모여서 만드는 입자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리온과 메존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입자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다 총칭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하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쿼크의 성질에 의해서 묶이는 힘, 이 방금 말한 그 세 가지 성질에 의해서 매게 되는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강한 핵력에 의해서 쿼크가 뭉쳐져서 만드는 모든 입자를 하드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쿼크는 방금 세 가지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쿼크 자체의 종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쿼크 자체의 종류는 모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6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종류의 쿼크들 각각이 세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서로 막 합쳐져야 되니까 실제로 합쳐질 수 있는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 복잡한 패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두 개의 쿼크가 합쳐지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한테 익숙한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무거운 쿼크는
얼마나 무겁냐 하면은 거의 철 원자 정도의 무게입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런 쿼크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다른 쿼크랑 합쳐지기도 전에 금방 다른 입자로 붕괴돼 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크가 어떻게 해서 입자들을 만드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쿼크에 대해서 조금은 친숙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쿼크를 좀 더 좋아하게 되셨나요? 예,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쿼크에 대한 아주 어려운 주제인데 또 빛의 삼원생과 연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약간 의아한 그런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보통 우리가 입자를 더 낮은 레벨로 이렇게 쪼개 갈 때는 뭔가를 조금 더 단순한 그런 기본적인 원자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이 있지만 그 원소들을 쪼개면 똑같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아주 단순한 입자들로 구성돼서 이런 원자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오늘은 오히려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복잡한 세상이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쿼크로 인해서. 예, 과연 이렇게 조금 더 한참 더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로운 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성자와 중성자까지밖에 몰랐던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져서 많이 식어가지고 아주 이제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아주 안정된 입자들만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쿼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입자들이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까지밖에 그전엔 몰랐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까 그 복잡한 패턴을 이루는 그런 입자들은 다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뭐 엄청난 아주 밀입자의 세계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는데요. 강의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쉬운 질문도 좋고, 뭐 어려운 복잡한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신 방청객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가속기에서 이제 깨부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입자 가속기에 가해지는 에너지와 나오는 입자의 종류에 대한 관계는 크게 없는 건가요? 입자 가속기에서 이제 입자를 가속시키는 방법은 전기장을 이용해서 가속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띤 입자를 전기장으로 이렇게 밀어서 한번 밀고 또 밀고 그네를 탈 때 이렇게 오면은 한번 밀어주고 오면 또 밀어주고 이러면 점점 이제 많이 되듯이요. 반복적으로 힘을 가해줘서 가속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에너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해주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입자 가속기가 이제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하는 속도로 예. 가속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쿼크 단위로 가는 질량으로 전환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따로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충돌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양성자와 충돌했는데 양성자보다 무거운 입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무거운 입자들의 질량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은 이 양성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충돌할 때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이제 질량으로 전환돼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입자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수업을 할 때 양성자 안에 이제 업쿼크, 그러니까 윗쿼크 2개와 아랫쿼크 1개가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네. 윗쿼크가 이제 여기는 업쿼크겠죠. 업쿼크가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아랫쿼크가 그러니까 다운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입자 가속기를 돌렸을 때 그 쿼크들의 전하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충분히 학생들한테 알려주지 못했거든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성자 속에 있는 쿼크를 느끼기 위해서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양성자끼리 충돌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좋은 방법은 전자를 갖다가 충돌시켜서, 그러니까 전자가 양성자 속으로 들어가서 쿼크랑 이렇게 충돌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돌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우리는 전자의 전하는 알고 있죠. 이게 들어가서 전하가 얼마짜리와 충돌해서 나왔는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쿼크, 그 안에 어떤 쿼크들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하라든가 그런 성질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강현 교수님 모시고 미립자의 세계로 한번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정말 너무나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굉장히 쉽게 풀어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강현 교수님께 쿼크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좀 기억납니다. 이전에는 우리 이 일반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정도 수준의 그 입자밖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면서 무엇인가 그 영역 밖에 뭔가 새롭게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 이런 쿼크라는 개념이 필요해졌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보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네, 톡톡 튀고 아삭한 과학 강연 사과나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